반갑습니다. 기초 특강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로 겹받침의 발음법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문법 영역은 상대적으로 덜 공부하는 그런 항목이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낯설고 부담을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먼저 공부해야 하는, 그러니까 문법이 있고 그 문법에 따라서 뭐 표준 발음법, 그런 다음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위에 나머지 단원들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단어를 먼저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먼저 정리해서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합격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겹받침의 발음법, 작은 이런 항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인접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출제 비중도 좀 높고, 또 이 부분은 학습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해하는 방법과 암기하는 방법,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절충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예시 항목이 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해 봤고요. 오늘 우리가 그 수업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비교 대조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교 대조라는 말은 물론 하위 개념으로 비교, 하위 개념으로 대조, 공통점,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전체를 또 상위 개념으로 비교,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말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하위의 개념으로는 대조와 구별해서 유사점을 말하는 것을 비교라고 쓰게 됩니다. 어쨌든 좀 쉽게 이야기해서 견주어 보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그 내용들, 다른 것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놓고 이 선은 길이가 길다, 짧다. 이건 비교 대상, 견주어 대상이 있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견주어 볼 것, 이것과 견주어 보게 된다면은 길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것과 견준다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뤄야 할 말, 또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교 대조를 통해서 그 의미 영역이 명확해지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의미를 좁혀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로 정리할 부분도 있고 암기로 정리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공부할 거리가 될 수 있는가? 공부할 거리도 아닌데 억지로 암기 비법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막 암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중에 95%가 절대 출제될 수 없는, 출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암기한다든가, 이건 비생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양적인 면에서 줄이는 작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지에 리을 비읍 받침에 대한 발음법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선택지에는 비읍 받침으로 대표음으로 발음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덥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어려울 수 있다. 왠지 느낌상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색한 듯한데, 그렇다고 틀리다라고 할 단정 짓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자신감이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가볍게 리을 비읍 두 개 겹받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앞에 것에 기대어서 여덜, 또 한 번은 비읍 받침으로 여덥,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예 써놓고 견줘보는 거죠. 여덜, 여덥, 여덜, 여덥.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고 어느 게 더 덜 자연스러운지 또는 부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을 비읍인데 밟지 마, 밟지. 그럼 똑같이 밟지 비읍으로 밥지, 밥지 마, 밟지 마.
이 두 개를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양성을 모두 직접 써두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견주어 볼 때 자연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이미 눈에 보인 이것에 자꾸 이끌려가는 그런 측면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발음으로 발음하든 이런 사람들도 여기 보면 시각적으로 끌려가면서 혼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똑같이 밥지라고 써두고 발지 이렇게 써둔 상태에서 똑같이 균형감을 갖고 시각적으로 똑같은 느낌을 갖고 발음을 해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에 입에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것 같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입에 이게 아니라면 뭐예요? 입에 물. 이게 좀 어색한다? 근데 입에 물? 더 어색하다.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어색한 이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견뎌본 연후에는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니까 얘든 그 중에서 얘도 뭔가 찜찜할 수 있지만 이건 확실하게 어색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답을 내는 것은 아주 최하 난이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부분에도 뭔가 좀 두 가지 형태를 다 견뎌봤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럴듯한 찜찜함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그 단어를 표시해 두고 따로 암기할 거리로 암기 목록에 넣어둔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리얼로에서 예를 들면 가을 단풍이 불다, 기억으로 가을 단풍이 북다, 불다, 북다, 어느 게 자연스러운가라는 것은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밝고 밟고, 빛이 밝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밟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판단될 수 있을 텐데, 개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는 좀 주의할 것이, 이 두 가지를 견줘본다라고 할 때요, 앞에 꽃으로 대표음을 잡는다면은 을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은, 뒤에 꽃으로 잡는다면은 바로 여기에서 받침 자리에 피읍 받침은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바꾸어서 읍지라고 견줘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서 내가 답을 쉽게 낼 수 있는 것과 답이 명확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선택지가 아주 분명하게 무시해도 좋을 만큼 명확한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혼동의 여지가 있을 듯한지, 그에 따라서 추가로 암기할 만한 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더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줄기잡기로 원리 이해로 해서 양을 줄여나갈 부분 빼고, 그런 연후에 최종적으로 정말 암기해야 되는 암기 노트 또는 단어장 이런 데 들고 다니면서라도 암기해야 될 거리를 선별해 가고 양을 줄여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오늘 강의에서 주목해야 될 방법으로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주목하자. 이것은 우리의 많은 학습들이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렇게 그 출제 비중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단원으로 출제 비중을 파악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될 때는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직종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직종만의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봅니다. 그리고 한 10년치 정도를 정리를 해봐요. 문법이다, 문법 중에서 우문론이다, 또는 표준발음법이다. 도표상으로는 수치가 거의 매년 출제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완벽히 최소 단위에서 동일한 항목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그런 영역으로 유사영역을 조금씩 넘어가면서 출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한 해 시험을 직종거리지 않고 여러 직종을 두루두루 모두 막 난다. 그러면은 그 세밀한 부분이 꽤 여러 번 출제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특정한 직종만 놓고 본다면은 아주 최소 단위의 소항목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인접된 영역으로 얼마든지 출제 포인트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속에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부분이 어느 만큼의 위치에 놓여 있는가, 어느 만큼의 중요성을 띠는가 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만 타고 다니다 보면은 지상에 나왔을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든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내비게이션만 따라서 운전을 계속하던 이런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기가 참 어려운 이런 것처럼 방향감을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만큼의 위치이며 어떤 중요성을 띠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을 한번 쭉 한 페이지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1항에 총칙, 표준 발음법 전체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항부터 5항까지 표준 발음법이 우문론, 자음, 모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 재료인 자음과 모음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장단음의 발음, 받침의 발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외에도 동화 또는 사이소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3대 항목이라 잡으면은 장단음 무시할 수 없고요. 특히 직종 중에서는 서울시 쪽에서도 비중이 좀 월등히 높았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암기할 것도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쓰임새가 장음과 단음의 차이로부터 의미가 구별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동음이의 한자 공부할 때 말소리는 같지만 그 안에 한자 표기가 다르고 그래서 뜻이 전혀 다른 이런 말들을 견주어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한 부분입니다. 받침의 발음 이 시간에 다뤄볼 부분이고요. 동화 여기는 뭐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쭉 점검하는 것으로도 거의 진도를 끝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이소리 여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모든 단어가 100% 규정되는 그런 항목이 아닌 단원이에요. 예외가 많으니까 어때요? 복잡하죠?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 전체 영역에서 장단음의 발음, 받침의 발음, 그리고 사이소리 아주 중요한 3대 항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받침 발음 부분을 다뤄볼 것이고 그 내용은 이렇게 표준 발음법 전체가 30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30개 항 중에서 8항부터 11항에 걸쳐 관련되어 있고 12항에 살짝 쉬운 내용이 나오다가 13항부터 15항 여기에 절음법칙, 연음법칙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관련된 부분 받침 발음에 관련된 것 중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점에 두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 점에서 우리 프린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그 앞에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양을 줄여보자 라고 얘기했던 부분, 문제 2개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죠. 그래서 실전 문제 5개 중에서 7개 중에서 앞에 두 문제를 앞에 칠판에 제시를 해서 비교 대조를 통해 양을 줄여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단 1페이지 내용 쭉 살펴볼게요. 출제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서도 다뤄볼 만큼 중요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겹받침의 발음 인접한 주변에 장단음이란 영역도 있고 사이소리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 더 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 이론을 10회 이상 반복 암기한다. 또는 사례를 5회 이상 연습한다.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뜻으로 그냥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런데
암기라는 말을 강조해 보긴 했으나 그 전에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양을 좀 줄여주는 작업. 내가 절대 헷갈리지 않을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빼내고 공부할 만한 거리를 골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법 이론에 따라서 줄기잡기를 하고 그 줄기잡기의 연장선에서 이 겹받침의 발음처럼 직접 출제가 되는 항목을 점검했을 때 줄기잡기로 양을 줄여버릴 수 있는 학습의 범위를 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두 가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남은 것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암기 위주로 마무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골라지고 남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자, 10회 이상 반복 암기하고 또 5회 이상 사례에 직접 적용하는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작업들이 뒤따라야겠다. 다음 세 번째 항목 내려가 보면 필수 이론이라고 했어요. 필수 이론. 근데 이 부분은 거기 뭐 그 리을 비읍 이것이 자음과 만날 때 이런 조건을 제시했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넙둥글다 또는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런 단어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갔을 때는 리을 기역 또는 뭐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등등 이런 것들을 쭉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문론에서 오늘 수업 진행하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원리 그대로 체계를 제시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생적 우문 변화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하는데 편의상 한 글자라고 하지만 좀 더 문법적으로 정확히 규정할 때는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표기, 시각적으로 보는 모양새의 한 글자가 아닙니다. 만약 시각적으로 한 글자만 나온다면 표기든 발음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세 글자, 네 글자로 구성된 한 단어를 제시하고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 발음 기준이지 표기 기준이 아니다. 주의겠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자리, 받침 자리라는 말로 바꿔 이해하시고요. 그런 자음은 기역에서 이음까지의 7분이다. 그래서 이 기역에서 이음까지 중 7. 자, 밑에 제가 다시 한번 제시해 봤는데 기역에서 이음까지는 본래 8개죠. 그 중에 흐릿한 색으로 표시한 시옷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자, 요 7개. 따라서 이들 이외의 받침을 가진 형태소가 단독으로 발음될 때, 그럼 단독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뒤에 무엇인가가 올 때란 조건이죠. 그럼 뒤에 뭔가가 올 때 어때요? 앞말의 받침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또는 뒤에 것과 만나면서 두 개가 합쳐지는, 축약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다른 항목에서 다뤄볼 일이고 단독으로 발음될 때 여기를 끊어서 단독으로 발음할 때 그 자음은 대표음으로 실현된다. 자, 기본적으로 7개. 근데 그것 이외, 요것 이외의 것. 자, 그것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란 조건 기억하시고요. 바로 여기 있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옷을 뺀 7개. 근데 이것이 아닌 그 이외의 받침을 가진 형태소가 올 때 쌍기역이나 키역은 기역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그처럼 시옷부터 히읗까지 이 모두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표기해 본다면 디귿 받침의 낫, 곡식의 알갱이를 나달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풀베는 낫. 또 지읒 같은 경우에는 오호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건 뭐예요? 앞면, 그리고 나타. 자, 이 모든 것들이 발음상 대표음, 디귿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맞춤법의 문제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더 편하고 좋지 않은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건 뭐예요? 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로 난다는 것이고, 그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면 이 모두가 시각적으로는 분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7개 자음.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디귿과 시옷의 문제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포함되면서 전체 8개 중에서 시옷이 줄고 7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쪽에서 디귿으로 대표음으로 실현되는 쌍시옷 또는 시옷, 그리고 지읒, 치읒 이런 모든 것들을 왜 대표음 디귿으로 삼는가? 제비뽑기에서 아무거나 대표음이 될 수는 없는가? 이때 이걸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낫이라는 말 뒤에 이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발음이 나, 시 이렇게 시옷 받치면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뒤에 살펴볼 절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실질 형태에서 안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대로 가면 나, 산 이렇게 발음되는가? 이렇게 발음되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시옷과 디귿 중에 대표음은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 소리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친숙한 단어로 옷이라는 말로 연습을 해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뒤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표기의 대표는 시옷이다. 표기 대표는 시옷이다. 이건 사이소리 현상과 또 연관지어서 정리해 두시면은 쉽겠고요. 사이소리도 중요 공부 항목이고 또 뒤에 맞춤법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일단 맛보기 하는 정도로서 기억에서 이행까지 중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면서 7개만 받침자리에 올 수 있다. 받침자리에서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음 자생적 우문 변화. 자생적 우문 변화. 끝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있을 때에도 실제 발음은 어느 한 우문으로 소리난다. 둘 이상. 바로 이게 겹받침의 발음이죠. 자, 이것을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등등등 이런 것들이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것으로 발음된다. 겹받침 중 앞에 것이 대표음이 되는 경우라는 말로 바꾸어서 정리해 두시고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각각 기역, 비음, 비읍으로, 얘네들은 뭐야? 겹받침 중 뒤에 것이 대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앞에 것이 대표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 것을 빼고 다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 리을이 앞에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리을이 겹받침 중 앞에 놓이는 이런 것들이 문제다. 위에도 보면은 리을이 대표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견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비읍이 앞에 놓이는 이것도 예외가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꼽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새로운 용어로 중화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중화는 자생적 변화보다 결합적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제거되고 중간의 성질로 통합되는 것, 이것을 중화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음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자투리 용어 정리입니다. 크게 진지하게 볼 부분은 아니고 가볍게 지나가는 페이지. 우문의 변화를 여러 기준에 따라서 나눠 볼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구별하는 방법,
즉 의문의 결합 조건에 따라서 의문 변화 현상을 이해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심리적 원인이 의문 변화에 영향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자음은 자음 나름대로의 성질, 모음은 모음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는데 이 자음이나 모음의 성질들 때문에 생기는 변화, 이건 조건에 따른 변화인 것이고요. 근데 자음이나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심리.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발음했는데 발음이 꺼림칙해. 뭔가 비속어를 발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가, 그래서 그 발음을 막 꺼리게 되는, 그래서 의문의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발음되는 양상,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심리적 원인이라고 구별해 볼 수 있고요. 변천, 변동이란 기준도 있는데, 이건 국사 시간에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양상, 이거는 시간이 고려되지 않은 같은 시점 안에서의 변화 양상. 자, 그럼 주목해야 될 자생적 변화, 결합적 변화란 말은 뭐냐? 자생적이라는 말은 혼자서라는 말로 이해하십시오. 혼자서. 결합적. 만나서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만나는 어떤 다른 대상의 영향,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결합적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결정적, 수위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건 따위를 고려한다면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 안에서 100% 동일한 변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 결정적 100%예요. 수위적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단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어에 따라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정도 용어, 잡투리 용어 정리 한번 짚어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이어갑니다. 결합적 의문 변화 두 번째. 7개의 끝소리 이외의 자음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이거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될 때,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이거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소리가 정해진 대표음으로, 이건 앞쪽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대표음으로 실현된다. 자, 그럼 이걸 다르게 견줘본다면 뭐가 될까요?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리을 비읍이 있어요. 그런데 자음으로 시작된 형태소이거나 그러면은 뒤에 오는 형태소가 이렇게 고,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있다는 거죠. 자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받침이 뒤로 이어질 수 없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어질 수 없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아까 앞쪽 페이지에서 봤던 용어로 이야기한 뭐예요? 뭔가 다른 걸 만나는 결합적인 그런 방식보다는 혼자서, 결합이 아니라 혼자서 변하는 이런 성질의 조건이다. 그것과 같다. 이렇게 바꿔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문제는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옷이라는 말을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건 뭡니까? 초성에 있는 이응은 모양새 때문에 채워준 것이지 실제 소리값이 없는 것이죠. 자음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초성의 자음이 없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한번 바꾸면 앞말의 받침이 연음될 수 있는,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초성의 자음이 없는, 초성 자리가 비어있는,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란 말로 바꿔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뭐일 때? 실질 형태소일 때,
실질 형태소라는 말은 비교되죠. 형식 형태소가 있죠.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에 뭐가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새로 이 페이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용어, 이거는 용어만 써두십시오. 그러면 뒤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겠죠? 뒤나 앞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당된 부분을 찾았어. 그럼 나중에 몇 페이지 이렇게 써두고,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 그 페이지 찾아가서 궁금하면 찾아보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어미,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한다. 그거에 대조되는 실질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뺀 나머지 요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한다.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 그러니까 옷 뒤에 이거는 조사예요. 조사이니까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 형태소인 안, 목적격 조사 을로 바꾸면 위에 것과 같은 조건이 되겠죠. 형식 형태소니까. 그때는 앞말이 받침 뒤로 넘어갑니다. 옷이, 옷을. 그런데 오산, 경기도 오산? 이건 지명일 리도 없고 그렇게 발음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끊어서 발음하는, 끊으면 어떻게 돼? 대표음으로. 그렇게 대표음으로 나온, 그런 다음 디귿이 넘어가서 오단이라고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음이 되지만 그대로 연음이 되는 것과 1단계 절음한 다음 2단계 연음이 되는, 그러니까 위에 것을 연음이라고 한다면 밑에 것은 절음 후에 연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용어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을 견주어 말해야 되니까 뒤에 것을 잘라내고 연음 법칙, 절음 법칙 줄여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여기 읽어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7개 끝소리 이외의 자음, 대표민 기억에서 이음까지 7개 이외의 것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이거나 다른 말로 초성의 자음이 있어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갈 수 없는. 두 번째, 모음으로 시작되니까 초성이 없고 첫소리가 비어있고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그때도 실질 형태소라면 바로 이어질 수 없다. 바로 연음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절음했다가 넘어간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챙겨두도록 하시고요. 다음 니은,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 기억으로 발음되지만 원칙적으로 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는 리을로 발음된다. 자,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발음된다는 건 뭐예요? 리을 기억점 뒤에 글자 기억이 대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 기억으로 시작된다는 조건 하나가 있고요. 어미라는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때, 그래서 밑에 봤다. 기본적으로 기억이 대표음이 되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억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 어미,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 여기 오면, 그러면은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연결어미 고, 이고 할 때 고,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말의 받침이 리을 기억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볼 때 어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기억이 뒤로 넘어갈 때, 일반적으로는 어때? 초성 자리가 비어 있어야 넘어가는 거지, 초성 자리에 자음이 채워져 있으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넘어갈 수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기억일 때는 뭐예요? 앞에도 기억이니까 기억이 쓱 넘어가면 뭐가 돼? 쌍기억이 될 수 있는 거야. 쌍기억.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얘가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리을이 대표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 기억으로 시작한다는 것만 살피지 말고 어미,
두 가지 조건을 같이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표준 발음법이라는 항목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생적인 경우와 결합적인 경우 쭉 살펴왔던 것 간단히 짚어보시고요. 완벽히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줄기잡기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9항에는 받침, 쌍기역, 키역 등등 기역으로 시옷에서 티읕까지 대표음 디귿으로 피읍은 피읍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어말이란 말이 나왔고 자음 앞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꿉시다. 어말이라는 거는 한 글자짜리이든 두 글자짜리이든 세 글자짜리이든 어말이니까 단어의 맨 끝. 자, 이걸 다른 말로 비교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뒤를 얘기해야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형태소에 초성이 없는 초성이 없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건 뭐야? 앞말의 받침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뒤에 만나는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말.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죠. 나뭇잎 할 때 잎 뒤에 조사 을이 온다면 나뭇잎 풀 피읍 받침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형태소가 없다면 받침이 받침 자리에 그대로 소리가 나야 되니까 대표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한 기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자, 어말이라는 말 말고 자음 앞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뒤에 형태수가 있기는 한데 을처럼 초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글 이런 식으로 자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역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받침이 뒤로 넘어갈 수 없는 이런 말로 바꿔 이해해 두시면 되죠. 자, 다음 10항에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등등등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다시 또 등장했어요. 어말이거나 자음 앞 다른 말로 바꿔야죠. 바로 뒤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 중에 출제 포인트 넓다. 리을, 비읍은 예외가 많습니다. 자, 밑에 다만 밥은 리을, 비읍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자음 앞이니까 뭐예요? 다음에 초성이 있으니까 앞말의 받침이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맨 끝소리 비읍까지 온전히 발음이 되어서 비읍이 대표음이 됩니다. 그런데 넙 이건 밤 같은 경우에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밥다 밥소 밥지. 자,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뒤에 자음 앞에서란 조건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자음 이걸 같이 챙겨주면서 대표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결합 조건은 그대로. 그래서 이 조건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내용을 정리해야 그게 머릿속에 이해도 동시에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줄기 잡아 양을 줄여 놓을 것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조리 암기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자, 넙죽하다, 넙둥굴다 모두 비읍이 대표음이 되는 경우를 보여준 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1항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등등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어말, 자음 앞 이런 조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어말이니까 단어의 맨 끝 뒤로 넘어갈 수 없는 조건이죠. 자음 앞 뒤에 다른 형태수가 결합됐지만 초성의 자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말의 받침이 넘어갈 수 없다. 넘어갈 수 없을 때 기역, 미음, 비읍으로 기역, 미음, 비읍 피읍의 대표음 비읍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뒤에 것이 대표음이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자, 여기서 기억 앞에서 해봤었죠. 기억 앞에서. 그럼 여기는 뭐야? 앞에 리을 기억인데 요 기억이 있잖아. 뒤에 자음이 있지만 이 기억은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얘와 얘가 만나 쌍기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특이한 조건이죠. 주의하실 점, 용언의 어간의 발음. 용언의 어간의 발음.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때 리을 기억, 개를 만나서 얘가 뒤로 넘어가면 깨로 쌍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맑게. 원래는 기억의 대표음이 돼야 되는데 이 조건에서 기억이 넘어가서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묽고 얽거나 기억에 넘어가는 조건 용언의 어간 발음 주목하십시오. 다음 자 결합적 음운 변화에서 이번엔 절음 법칙과 연음 법칙 앞서 언급해온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두시면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밑에 거 보죠. 연음 법칙.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야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초성이 없는, 초성 자리가 비어있는, 그래서 앞말의 받침이 넘어갈 수 있는 형식 형태소 주목하시고요. 받침이 다음 음절 첫 소리로 발음되는 음운 법칙. 뒤로 이어진다. 뒤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질 만한 조건 꼭 챙겨두도록 해야 되겠죠? 초성이 없어야 됩니다. 형식, 형태에서 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거기 비춰서 절음 법칙, 절음 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연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이어지는 한 단계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과 구별해서 일단 끊어서 대표음이 된 이후에 넘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었죠. 자, 받침 다음에 왜? 받침이 있어야 얘기거리가 되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 모든 게 얘기거리가 없어요.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초성 자리가 비어있는 앞말의 받침이 넘어갈 수 있는 실질 형태에서 여기 포인트죠. 그때 받침이 연음되지 않고 영원히 연음되지 않고가 아니라 일단 바로 연음되지 않고 한 단계에서 바로 연음되지 않고 1단계는 끌었다가 대표음이 되었다가 그 다음 결국엔 연음은 되죠. 자, 그 차이점. 그래서 연음 법칙 먼저 점검한 뒤에 절음 법칙의 개념을 이해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화면을 멈춰두고 봐도 좋을 정성이 느껴지는 필기 항목이죠. 자, 위아래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적어봤고요.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색을 넣어봤습니다. 자, 옷 뒤에 이가 온다는 것, 옷 이 주격조사, 조사는 형식 형태소. 그래서 바로 한 단계에서 연음이 됩니다. 겹받침일 때 앉아 겹받침일 땐 뒤에 것이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니은 지읒 중에 뒤에 초성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뒤에 있던 지읒이 넘어가서 앉아. 앞말에는 니은 받침으로 발음되고 지읒은 뒤로 이어져 발음됩니다. 그랬을 때 닭 뒤에 을이 오면 을이 뭐예요? 목적격 조사,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니까 어떻게? 겹받침의 뒤에 글자가 넘어간다. 달글. 그래서 여기에 앞에 이것의 발음은 뭘까? 통달글, 통다글. 어때요?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그런데 알고 보니 틀린 바로 여기에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고 원리 원칙에 따른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을 때 뭐 거의 전멸했다라고 할 정도의 전설적인 문제였습니다. 암기만 처음부터 이제 그게 쉽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무작정 암기로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전멸했던 대표적인 문제죠. 자, 부억을, 여기는 을 역시 똑같이 형식 형태소입니다. 겹받침은 뒤에 자음만 연합된다. 자, 위와 견주어서 옷, 안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1단계 절음, 2단계 연음. 일단은 대표음이 됐다가 궁극적으로는 연음이 될 수밖에 없다. 흙 뒤에 위 아래 실질적인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절음해서 리을 기역의 대표음 흙 원래 한 글자인 것처럼 발음해보면 기역의 대표음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흙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흙위 이렇게 발음한다면 이건 뭐예요? 뒤에 것을 위에 것처럼 형식 형태소로 간주한 잘못이죠. 위, 실질 형태소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우문의 결합 조건, 이 조건을 살피고 조건에 따라서 정리해서 여기서처럼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일상적인 친숙함 때문에 틀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요 암기 항목으로 점검하면서 혼동 가능성 있는 것들을 표시해서 최종적인 마무리 단어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3항에는 헛받침이나 쌍받침, 받침은 받침인데 헛받침, 쌍받침. 그러니까 뭐 기역, 비읍, 피읍 하나만 있는 것을 헛받침이라고 하는 것이고 쌍받침은 쌍시옷, 쌍지읒. 자,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겹받침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얘들과 달리 뭐예요? 서로 다른 글자가 짝을 이루는 경우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티읒 이것을 겹이라고 하는 것이죠. 헛, 쌍, 겹. 이 말도 오늘 처음 주목할 방법으로 비교대조 얘기했었죠. 그것처럼 겹받침이란 말도 그냥 상투적으로 보다 보면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겹받침이란 말을 사용해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용어를 써보니까 어때요? 헛받침인 애들 빼고 쌍받침인 애들 빼고 얘네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그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서 설명된 예시에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어미 접사. 자, 이 정도 반복됐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아직도 입에 잘 붙지 않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하세요. 조사어미 접사. 조사어미 접사. 형식 형태소란 말 나올 때 조사어미 접사. 항상 입에 익숙하도록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는 법칙. 한 단계에서 바로 넘어간다라는 뜻 다시 한번 점검해 두시고 주의할 점 파 뒤에 을이 오면 파틀이라고 되어있지 파칠이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 티읕이 치읓으로 넘어가는 잘못 이건 뭐예요? 바로 구개음화라는 다른 의문현상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큰 경우죠. 다른 데서 공부할 내용. 구개음화인 경우는 언제요? 이모음입니다. 이모음. 근데 여기는 의모음이죠. 구개음화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인 경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상의 친숙한 발음. 이것으로 주의할 경우. 달글보다는 다글. 통닭을 사오너라.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건을 살펴보니 목적격 조사, 조사어미 접사, 형식 형태소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연음, 겹받침의 연음은 뒤에 것이 넘어간다라는 조건. 그 다음 맛있다, 멋있다 같은 경우에는 맛이라는 단어가 있다. 멋이란 단어가 있다. 실질 형태소예요.
그런데 한 단계에서 바로 연음을 시켜버리는 대표음 디귿으로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디따가 되죠. 마디따. 그런데 맛있다도 허용한다. 맞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맞는 쪽으로만 출제되는, 틀린 발음으로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이 겹받침의 발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전체 자원모음과 관련되어 있는 우문론이라는 학습 영역이 있고요. 그걸 정리해서 표준 발음법 영역으로 오면은 내용의 양을 줄여갈 것,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에게 그런 경우도 소개를 하는데요. 기본 학습 교재가 있죠.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표준 발음법 페이지를 전부 복사 한 벌을 떠두는 거예요. 복사 한 벌을 떠둔 상태에서 공부할 때마다 이거는 절대 헷갈리지 않겠다 싶은 것들 나오죠. 그때 수정액으로 지워가는 겁니다. 덮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필기할 때 자꾸 공부할 뭔가를 거리를 적는 것만 생각하는데 적는 것만이 아니라 절대 공부할 필요가 없는 어떤 경우에도 헷갈리지 않을 것들 수정액으로 지워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페이지가 썰렁하게 비어있겠죠. 그만큼 남아있는 것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싸움에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국어 못하는데 문법 어려운데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와 그 넓은 페이지에 대부분이 지워지고 일부 단어만 남아있는 싸움에서 정서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죠? 자신감 있게. 이건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도 암기라도 이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더 당당한 자세로 맞부딪혀서 성과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노력해 보죠.